대선이 42일 남았습니다. 여야 안팎 상황 짚어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이 빨간 폴라에 이 약간의 수염하고 아주 굉장히 멋있어지셨습니다. 뭐 여의도 밖에 있으니까요. 네. 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네. 얼마 전에 책 한 권 내셨죠. 김영우의 외교 안보 작심 토로, 외교 안보 작심 토로, 남쪽 대통령이라니 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배경이나 핵심 내용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고 섭생이 안 좋으면 빨리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도 평소에 그 안보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 나라들과 잘 지내야 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들하고 연대 공조를 잘해야 되고요. 물론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그런 걸 잘하지 않으면 국가로서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특히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국방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시죠. 문정부 들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국방 관련된 그 사건들이 너무나 좀 처참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 힘들다. 외교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썼어요. 네. 남쪽 대통령이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그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9월 달에 평양을 방문해서 9.19 합의할 때죠. 그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저는 남쪽 대통령입니다라는 그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면 한국 대통령 뭐 우리가 남한 북한이란 그런 말은 씁니다마는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지방 정부처럼 격화시켰다. 격화시켰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 확신이 너무 적다 말이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강조를 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에서도 떳떳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네. 자, 국방위원장 역임하셨으니까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연초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더라고요. 뭐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뭐 고속 슬라이더도 있고 직구도 있고 느린 커브도 있고 하여튼간에 각종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그건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제 타격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다 보니까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 국방위원장 시절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선제 타격론 얘기를 그렇게 읽힐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벌써 2017년이니까 한 5년 만에 다시 또 선제 타격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은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든 그 이전 정부든 똑같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정 지역을 타격할 목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조짐이 확실히 보이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미사일을 우리가 얻어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이미 그런 경우라면은 북한 그 발사 원점에 대해서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권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뭐 느닷없이 미리 선제 공격을 해서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선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전쟁하자는 말이냐. 이렇게들 오해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 나라를 또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우리 대남 공격이 확실시 될 때는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이 우리 그 군사 전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해할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랑 인터뷰하는 것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과거에는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미사일이
한 30분 정도 그 원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고정 발사되고 근데 지금은 뭐 기차나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발사대 자체가 이동 발사대가 많고 고체 연료라서 사실상 원점 타격이라는 게 군사 기술상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공격 징후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는 것이 현실적인 그 억제 방법이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앞서 얘기했어야 된다. 이 두 부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데요. 제가 볼 때. 네네. 연료가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텔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에서도 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TL이라고 텔이라는 이동식 발사대인데 그 연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연료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통신 감청이라든지 군부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료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비슷한 취지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면은 뭐 저거죠. 그 지금 군사 지도자, 군사 리더가 아니다 대통령은. 하지만은 지금 이제 저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봐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종전 선언, 평화, 대화만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런 사이에 사실은 북한은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또 핵무력 기술을 굉장히 첨단화하고 고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남 미사일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지금 개발을 했고 일단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근데 문정부에 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칙이 좀 무너졌다. 나라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라서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도 굉장히 북한과 관련해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물론 우리 군은 늘 어떤 종류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대통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정치적 발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오해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의 순서나 이 강조점을 좀 잘 조절을 하셨으면 지금 김영우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가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도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교 안보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비중이 적어요. 대국민 그 설명이나 공약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정말 나를 잡아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준비가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준비가 됐느냐? 그 정도 돼야 국민들도 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선제 타격론이 이래서 나왔구나. 그거를 그 바탕을 이해를 해야 오해를 안 하는데 대뜸 선제 타격론 얘기만 나온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전쟁하자는 없이. 거 아니냐 막 이런 그 반응들을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다분히 오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쇄신안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지난 2020년 20대 총선 때 자유한국당은 국민 마음 못 얻었다라고 하면서 3선 의원이셨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지금까지 쭉 계셨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종로, 안성, 청주 재보선 세고 무공천했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제도화 쇄신 방안 등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쇄신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유권자, 일반 국민들께서는 어느 국회의원이 3선을 하든 4선을 하든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 뭐 대단한 개혁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제 대선 막바지에 지금 그런 그
일종의 개혁 프로그램이죠. 그걸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거의 그 송영길 대표 혼잣말 독백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민주당 내부에 합의된 사항도 전혀 아니고 네. 그다음에 벌써부터 중진 의원들은 삼선 초과 그 금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물론 정치 개혁이 중요합니다만은 이거는 네. 민주당이 정말 내부적으로도 공통된 목소리로 결의되고 그렇게 합의되고 그렇게 발표가 되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네. 조금 뜬금없고 이거 믿을 수 있냐 말이죠. 네. 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네. 지난번에 작년에 4.7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네. 네. 후보 다 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민주당이 그 보궐 그 원인 제공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대선을 앞두고 또 새 국회의원 지역구 새 지역에 네. 선거구에 이제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네.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추가 불출마 우상호 의원은 나는 불출마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네. 이 말씀은 하셨고 추가로 불출마 선언이나 내지는 뭐 용퇴 선언이 있을 거냐가 관심사라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구하고 서초는 그 곽상도 전 의원하고 윤희숙 의원이 물론 뭐 이런저런 일로 물러나서 빈 자리고 거기는 뭐 국민의힘이 공천하면 당선되는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국민의힘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분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소위 그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더더군다나 그 내부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혁신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청년들에게 좀 기회를 준다든지. 네. 왜냐하면은 뭐 그 평상시에는 뭐 종로도 그렇고 아니면 대구 지역도 그렇고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랄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경쟁을 좀 드라마틱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유능한 정치인이 한번 나가는 게 어떨까?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민주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지도부에서 공천하고 싶은 사람을 그냥 내보낸다든지 네. 적당히 뭐 여론조사에서 내보낸다든지 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정치 개혁이라 그럴까요? 그런 개혁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될지 이미 대구에서는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뭐 최고위원이 그 꽃길로 가려고 하냐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본인이 원래 지역구도 아니었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뭐 이렇게 출마 관련해서 이렇게 먼저 합의 없이 최고위원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 혁신의 계기로 이번 재보궐선거가 작동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뭐 김재원 의원님이 들으면은 좀 이제 섭섭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그 국회의원 선거 지역에서 네. 국민의힘이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네. 정말 저는 그 대선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때일수록 뭔가 좋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네. 그냥 쉽게 몇 명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에 국민의힘이 급급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자,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 얘기,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최근에 이 제일 얘기됐던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씨 녹취록 그다음에 합격력 허위 합격력 얘기 윤 후보 둘러싼 가족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사과를 한다 안 한다 서를 전후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본부장 리스크 중에서 특히나 부인, 장모.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도 여러 차례 그런 뜻을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었고 근데 이번 선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네. 정말 깝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네. 이렇게 수준 낮은 선거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 리스크 너무 크죠. 네. 전과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그 최악의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선거는 해야 되겠죠. 이런 때 저는 가족들의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네.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 또 본인들이 지금 정말 어려운 때에 대선을 치르는 거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그래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야권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단순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요. 네. 나중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이라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 어차피 여소야대가 되는 거고요. 네. 여대 야소가 되는 거죠. 대통령만 야권이 되는 거죠. 여소야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나 그렇죠. 대통령이 여당이라고 치면 여소야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 생각하고 네. 그 단일화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 끝난 다음에.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셨어요. 네, 그거 아니고 네. 지금 그 단일화 없이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면은 정말 운 좋게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거의 식물 정권 된다.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공동 정부를 만드는 그런 그 정치 개혁을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물밑 접촉을 하는 게 맞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두 후보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네. 경제 정책의 그 방향이나 네. 그런 경우라면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 55% 정도 그 이상의 정권 교체에 열망하는 분들의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화해야 되고 공동정부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당 내 단일화는 이제 당 바깥의 단일화 그 안철수 후보는 고사하고 소위 그 유승민, 홍준표 후보들 전 후보들이죠. 이분들과도 지금 원팀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단일화 없이 이기는 쪽으로 방향을 이미 잡은 거 아니냐라는 진단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필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네. 우리 당 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속 시원하고 선명해 보이죠. 예, 선명해 보이죠. 하지만은 결국 중도 확장과 세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물론 홍준표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후보였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국민의당은 타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중도 확장성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같이 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 선거 쉽지 않다고 네. 봅니다. 단일화 없이는 필패다라는 진단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